한 30-40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나길래 이제 제가 나왔어요. 근데 그 아시죠? 이렇게 갑자기 무언가 이렇게 나가 아시죠? 너무 익숙해요. 네,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해? 공부한대요. 그래서 이제 근데 딱 보니까 그 시작한 그게 어제 하는 거기구나. 그래서 명백한 침증만이 아니라 이제 물증이 이제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돼. 몰래 폰하면 안 돼. 그랬더니 네. 안 봤대. 왜 알지도 못하면서. 그래서 제가 엄마의 말연습에서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셨어요. 단순히 말만을 다루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. 말보다 먼저 관찰의 힘 되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. 또는 말이 없어도 충분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결정적인 장면?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대상이 제일 변수가 많잖아요. 책상은 너무 일관돼. 얘는 내일도 모레도 항상 여기 있어요. 핸드폰도 너무 일관돼요. 무음으로는 소리 안 나. 다 통제 가능해요. 근데 사람만 예측이 안 돼요. 제일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제일 이제 변수가 많죠.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.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 뭐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는 거죠.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. 사랑하는 마음뿐인데 그 순간 그 상황적인 어려움에 뭐 화를 내고 또 후회하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뭐 해보자 해놓고 얘가 이제 잘 안 따라오면 때려치라고 해놓고 다시 잘해보자. 마음 먹으면 금방 하잖아. 이렇게 또 달래고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말이 일관성이 없죠. 그러니까 왔다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제 두 존재가 만나잖아요. 근데 아이는 더 일관성이 없죠. 시시때때로 변하고 감정 통제, 욕구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고 그게 또 말로 곧장 필터링 없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가 그럭저럭 잘 지내려면은 변수가 많은 가운데 일관된 거를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애를 이제 지켜보면 사실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. 아들의 경우는 되게 마음이 여려요. 굉장히 여린 애예요. 섬세하고 그런데 이제 얘가 충동적인 게 있죠. ADHD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. 저희 아들 핸드폰을 이제 사준 지가 지금 1년이 돼가요. 저는 늦게 사주면 이 전쟁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늦게 사주면 이제 전쟁이 늦어지는 것 뿐이더라고요. 뭐 안 된다고 그 약속된 시간 뭐 아예 못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일정을 다 하고 핸드폰을 하게 해주는데 거실이 서재예요. 그래서 이제 제 책상, 아들 책상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혼자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대요, 방으로. 그래서 알았다. 그래서 이제 책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뭔가 조용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핸드폰을 잠깐 달래요, 자기 핸드폰을.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 영어 뭐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영어 쓸 때 읽어야 돼서 그거 읽는 거를 이제 그 앱에서 해야 된다.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. 그래서 줬어요. 그랬더니 뭐 읽는 소리도 안 나고 불안한데 다 그려지죠. 제가 이제 안 나갔어요. 왜냐면 보다가도 말겠지. 다시 이제 얘 나름대로의 그 절제하는 그 연습할 시간 주고 싶었거든요. 근데 한 30-40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나길래 이제 제가 나왔어요. 근데 그 아시죠? 이렇게 갑자기 무언가 이렇게 나가 아시죠? 너무 익숙해요. 네,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해? 공부한대요. 그래서 이제 근데 딱 보니까 그 시작한 그게 어제 하는 거기구나. 그래서 명백한 침증만이 아니라 이제 물증이 이제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돼. 몰래 폰하면 안 돼. 그랬더니 네. 안 봤대. 왜 알지도 못하면서. 그래서 제가 너무 저는 알죠. 얘 거짓말하는 거를. 근데 거기까지 하고서 이제 그냥 말았어요.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먼저 자라고 했는데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울어요. 엄마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사실 뭘 보이는데요. 사실 몇 번을 했어. 내가 엄마 몰래 폰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너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. 울면서. 그래서 제가 괜찮다. 네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다. 그랬더니 근데 진짜 한참을 울었어요. 얘 되게 어려요. 그래서 너가 이제 배우면 된다.
그렇게 이제 달래줬죠. 얘가 잘못을 했거든요. 거짓말을 했죠. 왜 광기 낀 놈이 썩는다고 거짓말 해놓고 이제 저한테 왜 사람을 오해를 하냐 이런 식으로 더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사실 제가 거기 맞받아쳤으면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. 너 물증 1번, 2번 이렇게 했을 수 있죠.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.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자꾸 바로 잡아주면 제가 이제 끌고 가면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해주고 얘가 잘못한 거를 느낄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끝이냐? 그러면 이제 그건 끝이 아니거든요. 바로 다음날 또 몰폰을 할 수 있고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.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얘가 깨달아서 본인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. 자기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고 혼내키고 말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할 것이냐.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해요. 잘못했어요 하겠죠. 죄송해요 하겠죠. 안 그럴게요 하겠죠. 근데 또 그런다는 거. 제가 본 우리 아들은 근데 전 그렇게 울지는 예상을 못했어요.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. 제가 속아준다 하더라도 얘가 본인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게 있을 거다. 반드시 배우는 게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죠. 왜냐면 제가 우리 아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봐온 우리 아들은 그런 애거든요. 말로 너 그러면 안 돼. 약속을 지켜야 돼. 왜 약속을 안 지켜? 그러니까 엄마가 너 핸드폰 못하게 하는 거야. 너 핸드폰 중독이야. 뭐 이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거는 바로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좀 비효율적이죠. 일단은 너무 그 물증과 심증이 확실한데도 속아줘야 되고 변수들이 있죠. 내가 이렇게 속아주면 또 나 속이면 어떡하지? 그쵸. 내가 또 거짓말하면 어떡하지? 그런 것도 있죠. 그런 거를 다 안고 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애들마다 달라요. 저희 아들에게는 제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좀 엄마가 믿어주고 속아주고 아이에게 창피 주지 않고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.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 상담 기간 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오시면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. 학교에서 어떤 모습인지, 얘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상담을 가기는 해요. 왜 가냐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인사드리려고 이제 가는 거지 제가 뭐 딱히 그게 궁금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언제부턴가 그래요. 예상이 돼요. 어떤 모습일지 보여지더라고요. 제가 얼마 전에는 검사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자기 보고거든요. 이제 관찰한 결과를 이제 쓰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객관화된 검사도 다 관찰이에요. 기본적 토대가 관찰에 의해서 뭐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내 아이를 아는 거, 그게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당장 내가 이 아이에게 뭐 잘못을 가르쳐주고 교정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가르쳐야 돼. 이거 내가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야. 거짓말쟁이 되면 어떡해. 이런 생각으로 바로바로 교정하려고 하고 아이의 무언가를 응징하려고 하고 작가님의 그 이야기는 더 깊은 신뢰, 어떤 연결, 정말 믿음?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를 굉장히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런데 현실 속의 부모님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. 머리로는 알아요. 근데 조바심이 나요. 작가님도 그런 순간을 좀 많이 겪지 않았을까. 아까 얘기 이제 연장선인데 근데 제가 그 변수가 많다고 했잖아요. 사람이 변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때요? 불안해요. 근데 저는 이제 기질적으로 제가 타고난 기질적으로도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죠. 그러면 불안이 가뜩이나 높은 사람이 예측 안 되는 그 육아는 더 불안한 거예요. 저는 또 이제 또 작가적인 상상력이 또 있잖아요. 이게 어떻게 되냐. 네. 불안 많은 사람이 될것 같은데. 대하 소설을 써요. 드라마가 막 한 편. 근데 다 결론은 파국이야. 우리 아들이 친구들한테 약간 자기 할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작죠. 지금 하위 10%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걔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이렇게 안 크면 어떡하지? 그런 불안?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치이고 자기 할 말 못하고 이렇게 체구도 작은데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 학교폭력 생기면 어떡하지? 군대 가면 관심 봉사 되면 어떡하지?
모든 그 회로가 다 미래로 가는데 그 미래에 불확실하죠. 근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서 결론은 파국으로 가는 그런 상상들로 소설 한 권 쓰는데 한 1시간? 한 권을 다 쓰는 거예요. 근데 그건 절대 출판할 수가 없네. 글이 되는 거죠. 가치가 없어, 걔는. 네. 이런 일이 뭐 일비자하죠. 네. 근데 걔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.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. 대하소설 한 500페이지짜리 한 권 썼어요. 그러면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맞아요. 막 군대 찾아봐요. 지금 12살인데 벌써 막 네. 걱정해. 그래도 요즘 군대는 많이 인권이 존중받는구나. 좀 다행이다. 이거에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계속 하겠지만, 그리고 계속 하셔라. 사실 저만의 이야기들은 아니거든요. 강의 나갔을 때 질문 받아보면은 이런 불확실한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해도 되는데, 제 경험상으로는 진짜 저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고, 안 하기로 하면 또 안 해지는 거예요. 근데 또 하면 계속하게 되는 거죠. 습관이에요. 불안하는 것도 습관이고.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.